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평생을 모았던 전 재산을 단 하루아침에 잃어버렸던 한 미국인 여성은 미국 정부의 미진한 대응과 더불어 엎친 데 덮친 격 자신의 임신 소식까지 알고는 큰 충격을 받고 맙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미국 여성의 손을 잡아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한국인 친구인데요. 한국인 친구의 희생 덕분에 그녀는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사연들이 있던 것인지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 할리우드 힐스에 거주 중인 올리비아입니다. 할리우드 힐스에 대해서 아신다면 꽤 돈이 있는 동네라는 것을 아실 텐데 저는 원래부터 돈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유년 시절에는 돈이 많은 집안의 아이들이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세상은 불공평하다며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저희 부모님은 늘 그러셨죠. 부모 잘 만났으면 우리 올리비아도 여유롭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엄마 아빠가 참 미안하구나. 저는 가난한 것도 싫었지만 그것보다 작아지는 부모님의 모습이 더 싫었습니다. 분명 제 눈에 두 분은 어떻게든 살아가려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죠. 최악은 바로 여기까지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성인이 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끊어낼 거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고작 고등학생 나이에 부모님 두 분을 한날 한시에 사고로 잃었습니다. 이날의 충격은 너무 커서 저는 슬픔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한 채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기절을 한 상태에서 다시 눈을 떴을 때 밀려오는 슬픔과 두려움에 이 모든 것이 꿈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픈 현실은 달라지는 것 하나 없었고 부모님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나셨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함께 살 수 있는 친인척이 없어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그 집에서 그렇게 홀로 졸업을 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더 슬픈 것은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 저는 악착같이 살아내야 했습니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도 없었기에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나마 부모님 앞으로 조금 있던 돈을 쪼개서 생활을 했고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하는 것으로 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분명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게도 찾아올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숨막혀 살아갈 수 없었으니 말이죠. 그렇게 20살이 된 저는 이 넓디 넓은 미국 땅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다만 제가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은 돈도 없기에 무조건 좋은 성적이라 생각해서 성적 유지, 그리고 공부에 몰두했어요. 무슨 직업을 갖든 전문직에 종사하면 성공된 미래와 안정적인 미래는 보장될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많은 직업 선택의 갈림길에 섰어요. 그리고 통역가로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통역가를 선택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해외에 나갈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가 수많은 언어를 공부하고 노력하다 보면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을 하기 위해 해외를 나가는 것을 꿈꿨습니다. 처음에 통역가로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러나 운이 좋게도 한국의 유명인들의 통역을 줄줄이 맡게 되었고 점점 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유명인들과 연이 닿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온라인상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저는 한국어, 그들은 영어를 배우기도 했죠.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그런 날들이 많아질수록 서로에 대한 사생활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통역가로 일하는 것을 알고 있던 그들은 주변인들을 소개해주기 시작했고 통역이 필요한 순간에는 늘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번 이름을 알리던 저는 제 몸값을 높이기 위해 의미 없는 계약을 하지 않았고 점점 더 몸값을 높이며 일을 해나갔어요. 어느덧 저는 통역가 중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고 저와 함께 하고 싶어도 스케줄상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죠. 사실 이렇게 올라온 것만 해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가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것만큼 행복은 없으니 말이죠. 이 행복을 누리며 저는 돈을 많이 벌었고 더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이 적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 정도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더 발전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어려서부터 꿈꾸던 LA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더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부동산 투자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벌어둔 돈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재테크를 하며 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일을 해서 벌 때랑은 차원이 다른 속도로 큰 금액이 턱턱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 지인들은 이런 저를 보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올리비아, 너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더니 결국 자수성가를 했구나. 네가 내 친구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배우고 싶어. 힘든 순간부터 늘 제 곁을 지켜준 소중한 친구들은 제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줬고, 저는 그런 그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처음에는 부모님과 살던 작은 그 집에서 살았고, 제가 통역가가 된 순간에도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사를 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라 버릴 수 없었어요. 그뿐 아니라 돈이 차곡차곡 모여 있어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에 대한 큰 갈증을 느끼며 살아서 그런지 순식간에 큰 돈이 사라지면 저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집을 놓지 못하고 살다 보니 오히려 좋은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너무 허름했던 동네라 그런지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그 집을 팔아주면 윗돈을 얹어서 주겠다는 말이었죠. 끝까지 버티며 그 집을 지키려 했는데 사실상 버텨봤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재개발시켜 도시 활성화를 할 것인데 뒤늦게 수락을 하면 돈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고 돈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상받은 돈까지 차곡차곡 모아서 드디어 저는 꿈에 그리던 LA로 입성하게 되었어요. 물론 큰 집은 아니었고 홀로 살기에 딱 적당한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사는 동네가 달라지니 보고 느끼는 것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를 빨리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바쁘게 사는 그들의 모습을 동경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성공한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구나. 다들 여유롭지만 참 부지런해 시간을 쪼개가며 사는 느낌이 들어. 나도 저들을 보고 배워야겠어. 역시 난 아직 멀었다니까.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선한 자극을 받았고 제 스스로를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가며 살았어요. 마치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며 살던 제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연애를 처음 한 것은 아니지만 늘 관계가 깊어지면 지레 겁먹고 제가 도망쳤어요. 아직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제 성공을 위해 갈 길이 멀었기에 결혼하자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랬던 제가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첫눈에 반했고 곧장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라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행인 건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곧장 결혼을 하자고 먼저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비로소 부촌의 좋은 집으로 제대로 입성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는 할리우드 힐스는 대단한 갑부들도 살지만 그렇지 않기도 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흔히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타운이었어요. 주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보울 등이 있고 LA 한인타운에서 약 20분가량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남편과 이곳에 이사를 왔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제 평생 이런 집에서 이런 동네에서 살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 말이죠. 제가 열심히 살았던 만큼 변호사인 남편도 정말 열심히 살았던 덕에 좋은 곳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을 일찍 여윈 상태였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일본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일본에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시기를 잡지 못하고 계셨고 결국은 아예 일본에서 터를 잡게 되셨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저희 부부는 서로만을 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넓은 미국 땅에서 의지할 곳은 오직 서로였기에 화가 나도 미워도 웃고 보듬으며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부부의 하루는 평범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든 동네에서 살고 있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 평범하게 일을 하고 퇴근하는 시간을 기다리며 사는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어요. 다만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 믿은 것은 하나의 착각이었습니다. 2024년을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한 해였죠. 2025년에는 저희들의 이세를 준비할 계획이 있어 더욱 뜻깊은 한 해로 다가왔고 설렜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투자를 해둔 부동산의 상황도 상승세라 정말 기쁘게 2025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고 다시금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간 지 고작 6일 만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월 7일 오전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을 시작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야 말았어요. 산불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고 산불이라고 말하기에 상당히 규모가 커서 직접적인 피해는 수만억으로 무려 2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이 더 문제로 이어진 것은 강풍이었어요. 강풍이 심하게 불어 불을 진화할 수 없었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불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으로 시작해 저희 부부가 살고 있던 할리우드 힐스, 패서디나 알타데나 등의 수많은 지역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2,000여 개의 건물이 소실되었다고 했죠. 절망스러웠던 것은 캘리포니아의 12월부터 2월은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 속해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무려 8개월 동안 큰 비가 내리지 않아 상당히 건조했으며 LA에서 마지막으로 2ml 이상의 비가 내린 것이 5월 초였습니다. 장기간의 가뭄과 유난히 건조했던 이번 겨울, 그리고 강력한 돌풍이 결국은 통제할 수 없는 화재의 원이라고 할 수 있었죠. 이런 극심한 가뭄 속에서 건조한 초목에 화재 발생률이 높은 환경 속에서 전선불꽃, 자동차, 담배꽁초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고 여기에 돌풍이 불어 더 넓은 지역으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불을 진화하려 최선을 다했으나 초기 진압률은 무려 0%였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집에 있던 그날 팰리세이즈 쪽에 산불이 크게 발생했다고 들었던 순간부터 대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하게 대피 준비를 하면서도 뭘 챙겨야 할지 모르겠었죠.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불길은 순식간에 넘어왔고 뭘 고민할 것도 없이 그저 몸만 급하게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떨어진 곳에 도달해서 멀찍이 있는 저희 할리우드 힐스를 보는데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새빨간 화염에 휩싸인 동네는 사람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살던 터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사라져버리고 있었습니다. 대피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저희 부부와 같이 실시간으로 집이 사라지는 모습을 손 놓고 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통곡 소리는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이제 어쩌지? 저게 얼마짜린데 우리 재산인 저걸 한순간에 다 잃다니 믿을 수가 없어. 이거 꿈 아닐까? 이게 어떻게 현실이야? 올리비아 진정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나라에서 우릴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건 엄연히 자연재해이고 우린 정말 피해자잖아. 절대 이대로 집을 날릴 수는 없어. 지금은 당장 벌어진 일이라 대책이 없을 테지만 분명 대책을 세워줄 거고 우린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말 그대로 보상인 거잖아. 원상복구 비용을 나라에서 해주겠어? 이 수많은 집들 집값만 합쳐도 얼만데 나라에서 해줄 리가 없잖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저 불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날리다니? 난 인정할 수 없어. 제 충격은 너무도 컸습니다. 이곳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제가 쏟은 노력과 눈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이사를 하면서 좋은 집을 샀고 저희 부부를 위한 집으로 온전히 다 꾸미고 그렇게 하나씩 다 채웠는데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것은 여간 괴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정말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괴로운 소식을 전해 들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분명 나라에서 우리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었으니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번 산불로 인해서 미국의 수많은 유명인들도 피해를 입어 각종 시상식과 시사회가 연기되었습니다. 모두가 아는 페리스 힐튼은 말리부에 위치한 한화 123억의 집을 잃었고 멜 깁슨과 야구선수 박찬호의 집도 전소됐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보험에 아예 가입하고 있지 않거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소한의 보험만 가입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8년에 벌어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캘리포니아 북부 산불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이때 이 산불로 인해 보험사들은 이 기간 25년간의 수익과 맞먹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보험 계약에 대해 발을 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분노한 멜 깁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상황이 이런데 정부에서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다니 정말 충격적이야. 그야말로 무능한 정부라고 할 수 있지. 설마 했는데 결국 큰 도움을 받지 못할 거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면서 저는 더 절망 속에 빠져버렸어요. 관련 기사와 뉴스를 집중해서 계속 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LA 산불로 인해 한국 서울의 4분의 1 면적이 전소했으며 피해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까지 88조를 넘었으며 최대 219조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 주민 18만 명이 대피했으며 학교는 모두 문을 닫았고 오후 6시부터 12시간은 통금령이 내려졌어요. 또한 주요 도로가 폐쇄되고 전기도 모두 끊겼습니다. 미국에서도 꿈의 도시라고 여겨지던 LA에서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는 더 알아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대피소에서 계속 지내는 것도 너무 힘들었으니 말이죠. 절망에 빠져 삶의 희망 자체를 잃었던 바로 그때 전에 온라인에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 김민주 씨와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니 한국인 친구가 지금 미국에 있었고 한인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이번 산불로 많이 바쁘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도 힘든 것을 알아서 속내를 잘 털어놓지 못했는데 한국인 친구에게는 솔직하게 모든 속내를 털어놨어요. 민주야, 연락줘서 고마워. 나는 정신이 없어서 생각도 못했거든. 이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부자도 아니고 여윳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다 떠나서 우리 부부의 전부였던 곳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잖아. 그런데 정부에서는 뭘 해주는 것도 없고 그저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애쓰는 게 보이니까 정말 허망해. 이곳 대피소에서도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데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 민주, 나 이제 어떻게 살지? 올리비아, 정말 속상하네. 지금 우리 한인회에서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있었는데 뒤늦게야 올리비아 생각이 났어. 처음부터 났으면 내가 많이 도와줄 수 있었는데 미안해. 그런데 올리비아, 내가 함부로 무슨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난 너의 친구잖아. 네가 다시금 멋진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게. 그러니까 너무 슬픔에 잠기지 말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제게 한국인 친구의 말은 너무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기에 저는 힘을 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한국인 친구 민주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로 마주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한참을 울고 정신을 차린 후 보니 저희를 돕고 있는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바다 건너 끝에 위치한 멀기도 먼 한국은 LA 한인회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었어요. 1월 7일 산불이 시작되었는데 1월 9일 한인회는 구호물품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스크, 담요 등 필수 구호물품을 수집했고 이틀 만에 약 8만 5천 개의 마스크와 60개의 담요를 모았어요. 저희들은 모두 살던 곳을 잃었던 충격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를 다시금 살 수 있게 돕고 있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샌디에고 지역 한인들은 마스크를 모아 LA 한인회에 전달을 했고 비로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또한 자원봉사 활동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대피소와 구호물품 창고에서 활동을 해준 덕분에 정말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LA 총영사관은 한인 인명 피해가 없는지 끝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이고 시민의식이 강한지 알 수 있었어요. 한인 봉사자들은 저희들을 위해 식사 봉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규모가 상당해 피해 주민의 수도 정말 많았는데 이 모든 피해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대피소를 제공하던 한인회였죠. 한인 사회의 이런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은 피해 주민들뿐 아니라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한 영향력은 미국 사회 내에서 한인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도 꼽히고 있어요. 한인들의 대처 능력과 그들끼리 똘똘 뭉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일이니 말이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다시 살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점점 유명 인사들의 구호 활동도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자택을 개방해서 대피소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헤일베리, 샤론 스톤과 함께 의류 기부 활동을 열기도 했어요. 이뿐 아니라 메건 마클과 해리 왕자, 대피 주민들 자택 수용, 제이미 리 커티스 부부는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한순간에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한인들이 돕는 모습을 보면 우리 미국 사회는 반성해야 해요.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하며 이 참사는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저희 피해 주민들을 위해주고 있었어요. 해외 언론과 소셜미디어에서는 LA 화재 상황과 구호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한인 사회의 신속한 대응과 단결된 모습은 어디서도 빼놓을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이번 LA 화재 사태를 통해 재난 대비의 중요성뿐 아니라 공동체의 연대 의식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인 사회의 대응은 이민자 공동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미국 사회 내에서 한인들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원래 인종차별이 매우 심한 나라라 아시아인들이 미국에 와서 고생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국인들을 팔 걷고 나서서 도와주는 이 모습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과연 미국인들이라면 한국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들 거들떠 보기나 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 미국인들이 이번 참사를 통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바뀌는 모습을 보이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고 소통할 때 주변에 있는 몇몇 지인들도 제게 그런 말을 했어요. 올리비아 한국인들이랑 왜 어울려? 동양인들이랑 어울리지 마. 급 떨어지잖아. 난 동양인들이 미국 놀러 오는 것도 정말 소름 끼치게 싫던데 올리비아 너는 괜찮아? 급이 떨어진다면서 늘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저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과 논쟁을 벌이기 싫어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 지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친구라고 한들 모든 인간관계를 함께 할 이유는 없으니 말이죠. 제가 한국인 친구들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많이 하는 것을 알아서 남편도 한국인에 대한 생각이 나쁘지 않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좋게 생각하던 중 받은 감동이라서 그런지 더욱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인 친구 민주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너무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계속 몸살 기운이 있고 속이 좋지 않았어요. 병원이라도 가야 하나 싶던 찰나에 문득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설마하는 마음으로 테스트기를 해봤고 놀랍게도 선명한 2주를 봤어요. 네, 이 지옥 같은 상황에 임신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하필 이렇게 힘든 상황에 찾아온 아이라니 막막했어요. 이 새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아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집은 또 어디에 어떻게 구해야 할지 하나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었죠. 그런 상황에 찾아온 아이가 반가울 리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멘탈이 약했던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한없이 무너졌어요. 다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리려면 우리 부부가 악착같이 살아도 시원찮은 판국의 아이라니 이 애를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품어서 낳을 수 있겠어.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한순간에 모든 걸 쌓은 집을 삼키질 않나. 이 상황에 아이를 보내주질 않나. 정말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결국 눈물은 터졌습니다. 대피소는 늘 시끄럽고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곳 한쪽 구석에 앉아 울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저를 꽉 안아줬고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인 친구 민주였어요. 제 손에 들린 테스트기를 본 건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안아주며 제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올리비아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지금 해야겠다. 여기 대피소에서 언제까지 지낼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 집으로 가서 지내자. 남편한테도 다 말해뒀고 우리 2층은 안 써도 괜찮으니까 새로운 보금자리 잘 구할 때까지 편하게 쓰도록 해. 같이 살면 너무 좋지 않을까? 우리가 이 나이 먹고 또 언제 이렇게 친구랑 같이 살아보겠어. 각자 가정도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올리비아 너무 축하해. 내가 아는 올리비아를 닮은 아이라면 정말 현명하고 예쁘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거야.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아이가 태어날 10달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 극복하고 다시금 웃고 있을 거야. 그러니 함께 잘 견뎌내보자. 내가 곁에서 함께 할게. 민주 정말 고마워. 너무 염치가 없지만 당장 집을 구한다고 한들 어디에 어떻게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리해야 할 것들도 있고 우리가 돈을 여유 있게 쥐고 있는 것도 아니라 집 구하는 것도 막막했거든. 그런데 여기 대피소에서는 더 살기가 힘들 것 같았어. 하루하루 지낼수록 더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느낌이 들었거든. 정말 고마워. 무엇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뱃속에 생긴 아이를 원망했는데 나한테 엄마로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나 정말 이제 그만 무너지고 힘낼게. 저는 염치 없지만 한국인 친구 민주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길로 남편과 함께 민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큰 집에 살고 있던 친구라 2층은 저희 부부가 모두 쓸 수 있도록 비워줬어요. 어린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던 친구네 집에서의 생활은 제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줬습니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던 대피소와 달리 정말 평온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직도 수많은 주민들은 피해 복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냥 기다릴 수 없었고 우선 저희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어요. 다시금 그 동네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근처도 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인 친구 민주가 사는 이 동네에 정착하기로 했어요. 부촌도 아니고 조금은 안쪽에 있는 동네지만 고요하고 조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동네의 정이 느껴지던 곳이었어요. 한인들이 은근히 많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한국인 특유의 정이 온전히 담겨있는 동네라 좋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냉혹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 사회보다 따뜻하고 온정이 있는 한국 사회가 더 잘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민주의 집과 도보 4분 거리에 위치한 곳에 저희 부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도 다 새로 사서 채워야 했기에 여간 돈이 많이 든 것이 아니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나니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돈이 한 푼도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아직도 노력 중이에요. 제가 이 희망의 끈을 놓는 순간 다시 절망 속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 뻔하니 말이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하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이 먼 타국인 미국에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자원봉사를 해주는데 저희도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저희 부부는 다시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퇴근하고 혹은 남는 시간에 대피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의 저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 피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곤 해요. 우리 그 아름다운 LA에 소중하지 않은 집을 둔 사람이 어딨겠어요. 저 역시 그곳은 제 꿈이었고 평생의 노력과 눈물이 담긴 집이었어요. 대대손손 자식을 낳으면 꼭 물려주고 그렇게 쓰기 위해 전 재산을 부어서 샀던 집인데 그게 화염의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고 제정신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살아야지 어쩌겠어요. 정부에서 뭘 얼마나 보상해 줄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만 손 놓고 기다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또 어떻게든 살아야 앞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정신 차리고 산 거 고작 일주일도 안 지났지만 제발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요, 우리. 그래야 보상도 받고 다시 터전을 찾든 싸울 수 있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희망을 잃은 피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 집으로 오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결국 한국인 친구 민주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이룰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긴 아이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인 친구 덕분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한국 사회의 공동체 문화 그리고 강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해결할 것들이 산더미라 막막하긴 해요. 현재 산불 자연재해만으로도 순수한 추산 피해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피싱 범죄, 사기, 약탈 등으로 인한 추가 상황이 자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나 정산이 잘못된 지역을 담당하는 곳은 보험 쪽으로 그야말로 망할 수도 있다고 말을 해요. 앞으로 발생할 여러 가지 소송보험 지급에 이루어지기까지 걸리는 비용과 시간이 무척 길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 청구 인원도 그만큼 많을 것이고 이 소송을 하기 위해 증빙 서류를 만들기 위한 자료, 증거 영상, 사진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준비 기간만 해도 상당하죠. 심지어 고가의 용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자료로 만들어야 하니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막막하긴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볼 때 완전한 진압기에 들어서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돌풍이나 패닉 사태로 인한 대규모 충돌과 같은 추가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해요. 전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일은 천천히 해결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번에 뼈저리게 겪어봐서 피해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도 한국 사회 시스템처럼 이번 문제를 대처하자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LA와 평범했던 우리들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에 찌들어 살던 한 영국인 남성이 한국 때문에 연간 2억을 버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고 한 영국 여성은 자신이 첫 가게를 오픈한 이후로 한국 때문에 가장 큰 매출을 이루면서 놀라워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캄캄한 밤, 한국 때문에 끝없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은 정말 영국 전역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신사의 나라라는 영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영국 여자 줄리아 잭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맨체스터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영국 요리 전문 셰프예요. 제 인생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직업적으로도 성공을 거두었고 거기에 멋진 남자친구 로버트까지 있었거든요. 로버트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똑똑한 남자로 저는 그와 결혼까지 내다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로버트가 한국 출장을 가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사실 처음에 저는 거기에 대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달간의 짧은 출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다녀온 로버트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는 묘하게 들뜬 얼굴을 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출장에 여운이려니 했어요. 로버트가 해주는 한국의 음식이나 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일면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죠.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며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그의 모습은 귀여워 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로버트는 점점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언제부터인가 로버트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끼고 살더니 비빔밥이나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만 찾아 먹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를 촉이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에 집착하지? 혹시 한국에 여자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쩌면 로버트가 한국에 빠져든 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어떤 한국 여자가 그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의 로버트에 상간녀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죠. 솔직하게 말해, 너 한국 여자랑 바람난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영국인인 네가 한국 따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리가 없어. 빨리 바른 대로 되지 못해?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 이렇게 로버트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로버트는 대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줄리아, 너 대체 지금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거야? 난 단지 한국의 문화와 기술에 반했을 뿐이라고. 로버트는 어떻게든 제게 해명하려 했지만 제 눈에는 그가 웃기지도 않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 그깟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데? 한국은 기껏해야 개발도상국일 뿐인데 그런 뒤떨어진 나라에 그렇게 환장하는 게 말이 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로버트는 정색을 하더니 한국을 겨우 그깟 나라로 취급하지 말라며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로버트가 한국의 여자를 숨겨놨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 순간 저는 로버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고 결국 그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됐어. 이제 그만할래. 넌 한국 여자나 실컷 만나. 저는 이렇게 외치고는 돌아섰죠. 겨우 이런 남자와 미래를 약속했던 내가 바보였다는 생각과 함께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 차올랐어요. 무엇보다 짜증났던 건 제가 저와 같은 백인도 아닌 한국 여자에게 밀렸다는 것이었죠. 정말이지 자존심이 상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로버트에 대한 배신감과 한국에 대한 분노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았답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으니까 요리도 제대로 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며칠 휴가를 내고 사촌 오빠가 살고 있는 아일랜드로 가서 조금 쉬다 오기로 했어요. 한적한 아일랜드에 가면 그래도 마음 정리가 잘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막상 도착한 사촌 오빠의 집에서 저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경악하게 되었답니다. 글쎄 오빠가 넷플릭스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오빠는 한국 LGTV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더군요. 저는 이미 한국에 질린 상태였는데 이곳 아일랜드에서마저 한국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이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말았어요. 오빠, 아니 세상에 아무리 볼 게 없어도 그렇지 왜 한국 요리 프로그램을 봐? 저딴 후진국에서 만든 게 대체 뭐가 좋다고? 제 말에 오빠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 1위인데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야, 난 태어나서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처음 본다. 그러면서 오빠는 이런 기발한 프로그램을 만든 한국이 정말 대단한 것 같다며 한국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오빠의 말에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죠. 다들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대체 한국 따위가 뭐길래 다들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소리치자 오빠는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어서 오빠의 입에서는 단호한 말이 흘러나왔죠. 줄리아, 네가 아무리 내 가족이지만 감히 한국을 모욕하는 건 봐줄 수 없어. 저는 그의 말에 깜짝 놀라서 오빠는 왜 그렇게 한국 편을 드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오빠는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이렇게 말했죠. 줄리아, 너도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기억하지? 난 대학은커녕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기회조차 없었어. 결국 난 군인이 되어 이라크로 파병을 갔지. 그곳에서 난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어. 매일 밤 폭탄 소리에 잠에서 깨고 순찰을 돌 때마다 길가에 숨겨진 지뢰를 밟을까 두려워했지. 솔직히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목돈이 꼭 필요했어. 언젠가 영국으로 돌아가면 그 돈으로 작게나마 사업을 하는 게 내 꿈이었지. 난 그 꿈 하나로 파병 생활을 견뎌냈어. 그리고 마침내 영국으로 돌아온 나는 곧바로 통조림 공장을 세웠지. 전쟁터에서 꿈꾸던 그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야. 그 순간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나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공장은 문을 닫고 말았지. 그때 난 정말이지 딱 죽고 싶었어. 이제까지 난 대체 뭘 위해 열심히 살아온 것인지 모든 게 다 헛된 일처럼 느껴졌지.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죠. 잠시 숨을 고른 오빠는 꽉 잠긴 목소리로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렇게 막다른 길에 몰려있을 때 우연히 아일랜드의 골뱅이 어부들이 큰 돈을 번다는 걸 알게 됐어. 솔직히 그때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태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어부 일을 시작했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난 그때 고기잡이 배를 처음 타본 거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지. 게다가 우리 영국인들은 웬만하면 골뱅이를 잘 먹지 않으니까 과연 이게 장사가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글쎄 내가 잡은 골뱅이가 한국으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야. 주문은 계속 밀려들었고
어느새 나는 연간 2억을 버는 어부가 되어 있더라고. 생각해보면 이라크에서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던 때나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던 때의 나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오빠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있어서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야. 한국은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와 희망을 준 은인 같은 존재라고. 전쟁터에서 살아남아 돌아왔지만 또다시 절망에 빠졌던 나에게 한국은 새 삶을 준 거나 다름없어. 그런데 넌 한국을 비웃고 무시했지. 그건 내 은인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난 그걸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어서 오빠는 TV를 가리키며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흑백 요리사에 나오는 100명의 한국인 요리사들을 봐봐. 영국인들이나 유럽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엄청난 퀄리티의 음식들을 재료만 보고 뚝딱 만들어내고 있어. 내가 고기잡이 배에서 잡은 골뱅이가 한국에서는 건강과 맛까지 모두 사로잡는 레시피로 만들어져서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영국은 어떠니? 빵에다 고기를 구워 넣어놓지 않니? 한국과 비교 불가야. 흑백 요리사에서처럼 한국의 음식 문화뿐만이 아니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한국 TV는 네가 무시할 만한 게 아니라고. 너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선명한 화질의 TV를 본 적이 있어? 영국 회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품질의 TV는 못 만들걸? 오빠의 말에 저는 뭐라 대꾸할 말이 없어서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솔직히 한국이 만든 TV는 세계 최고인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왠지 모르게 분한 마음이 들었고 저는 결국 이렇게 따지고 들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국산 TV로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보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아? 오빠 꼭 한국에 미친 사람 같아. 제 말에 오빠는 호탕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 한국에 미친 사람 맞아. 특히 흑백 요리사에 완전 빠져있고 이건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할 만큼 재미있으니까. 백악관 출신 요리사와 무명의 요리사가 1대1로 맞붙는 요리 경연 대회라니 무슨 만화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림이잖아?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요리사들의 개인사는 또 얼마나 감동적인데. 심사위원인 안성재 셰프는 원래 나처럼 군인이었는데 지금은 미슐랭 3스타의 요리사가 되었고 또 어떤 셰프는 원래 중국 음식점에서 철가방을 들고 배달을 하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요리사가 되기도 했대. 다시 말해 이건 다른 나라들이 흔하게 만드는 단순한 요리 오락 프로가 아니라 요리를 통해 인생을 보여주는 혁신적이고도 독창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야. 이런 기획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한국 말고 또 어디 있겠어?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유명 셰프와 이름도 없는 무명의 요리사가 맞붙는다는 것과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해서 발전해왔던 무명 요리사들에게 동기부여까지 주고 있어. 이게 현실적으로 영국에서 가능하니? 영국에서 이름 있는 셰프들이 무명 셰프들과 1대1로 요리 대회를 한다고 하면 과연 거기에 참여할 영국 유명 셰프들이 있기는 할까? 오히려 무명 셰프들을 무시하기 바쁘고 혹시라도 질까봐 겁먹고 나오지 못할걸? 그렇게 말하는 오빠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제 남자친구인 로버트도 이런 식으로 한국에 빠지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때 오빠가 제게 경고하듯 말하더군요. 줄리아, 네가 한국을 싫어한다면 그건 네 자유야. 하지만 적어도 한국을 비웃거나 무시하지는 마. 한국은 나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나라니까. 오빠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이기적이었는지 알겠더군요. 하지만 자존심이 뭔지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싫더군요. 결국 저는 난 그만 집에 가겠다고 말한 뒤 서둘러 오빠의 집을 빠져나왔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빠의 말이 자꾸만 제 머릿속을 맴돌더군요. 결국 저는 집에 오자마자 흑백 요리사를 틀었어요. 속으로는 재미없기만 해봐라 바로 꺼버릴 테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웬걸? 5분이 50분이 되고 한 편이 2편이 되고 3편, 4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니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라는 문구가 뜨더라고요. 뭐야? 벌써 끝이라고? 말도 안 돼. 다음 편 없어? 저는 제발 한 편만 더, 딱 한 편만 이라고 중얼거리며 다음 편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음 편은 없었고 이어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는데 그건 바로 커튼 사이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었죠. 깜짝 놀라 시계를 보니 어느새 새벽 5시가 되었더라고요. 잠깐, 분명 내가 어젯밤 12시부터 이걸 보기 시작했으니까. 뭐야, 그럼 내가 지금 5시간 동안 이걸 보고 있었던 거야? 세상에, 미쳤어. 저는 꼭 뭐에 홀리기라도 한 것 같은 기분에 한참을 그대로 굳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근데 진짜 재밌기는 했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오빠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오빠, 어제는 내가 진짜 미안했어.
그런데 흑백 요리사 다음 에피소드는 언제 나와? 아, 그리고 나 지금 한식이 너무 먹고 싶은데 어떡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저는 피식 웃음을 지었어요. 아,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을 업신여겼는데 지금은 이렇게 한국 프로그램에 푹 빠져 밤까지 새버렸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그렇게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을 때 마침 오빠에게 답장이 오더군요. 런던에 한국식 포장마차를 모티브로 만든 유명한 포차가 있대. 이따 저녁에 같이 가보자. 오빠의 답장을 보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한국 포차라니 흑백 요리사에 나온 한식들을 먹게 된다는 생각을 하자. 입에서 군침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 갑자기 번뜩 어떤 강렬한 깨달음이 저를 찾아왔어요. 잠깐, 나 영국 음식 셰프잖아. 이래도 되는 거야? 순간 저는 영국 요리를 배신한 것 같은 기분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어제 집에 오는 길에 사온 영국의 대중 음식 피쉬앤칩스가 절 원망스럽게 쳐다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곧 한식을 먹게 된다는 기쁨이 그 모든 걱정을 휩쓸어 갔어요. 에라 모르겠다. 일단 먹어보고 생각하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저녁이 되었고 저는 설렘 속에 콧노래까지 부르며 한국 포차로 향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글쎄, 포차 앞에 수많은 영국인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줄의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혹시 줄 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태연한 얼굴로 이렇게 답하더군요. 여긴 기본 웨이팅이 1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운이 좋으면 그렇고 어떤 날은 2시간도 넘게 기다리기도 해요. 그 말에 저는 그만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겨우 식당 한번 들어가는데 2시간이나 기다려야 하다니 순간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죠. 2시간 웨이팅은 너무 심한데 그냥 다른 데 갈까? 하지만 곧 흑백 요리사에서 본 한식들이 떠올랐고 결국 저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한식을 위해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지루한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30분, 1시간. 무려 1시간 40분이 흐른 뒤에야 제 차례가 왔죠. 47번 줄리아 잭슨님. 마침내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저는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포차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제일 먼저 한식의 낯선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하더군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저절로 침이 꿀꺽 넘어가는 그런 냄새였죠. 이어서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작은 술잔을 들고 건배를 외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 사람들은 단숨에 술을 마시더니 일제히 얼굴을 찌푸리더군요. 왜 저러지? 술이 맛없나? 하지만 곧이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건 캬하, 기쁨의 찬 탄성과 즐거운 웃음소리였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지나가는 직원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죠. 저기요, 저 사람들이 마시는 게 뭐예요? 아, 맛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좋아하죠? 그러자 직원은 빙그레 웃더니 저건 한국의 대표 술, 소주예요 라고 알려주더군요. 그 순간 제 위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나도 저거 마시고 싶어 라고 외치는 듯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오빠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오빠, 우리도 얼른 저거 소주 마셔보자. 저기 자리 있다. 빨리 가서 앉자. 그렇게 저희는 서둘러 자리를 잡았고 메뉴판을 받자마자 신이 나서 주문을 하기 시작했죠. 여기요. 우선 소주 한 병 주세요. 아, 그리고 오돌뼈랑 주먹밥도요. 오빠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더니 오돌뼈는 매운 음식인데 괜찮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오빠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사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오돌뼈를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었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결국 저는 오돌뼈를 주문했고 잠시 후 드디어 소주와 안주들이 테이블에 세팅되었어요. 저는 설렘 반, 두려움 반의 표정으로 소주잔을 들었죠. 그리고는 소주를 단숨에 들이켰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게 뭐야? 너무 써. 불처럼 뜨거운 액체가 제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눈에서는 눈물이 찔끔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기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크 소리가 나왔죠. 오빠는 그런 저를 보며 줄리아 너 완전 한국인 다 됐다며 키득거렸답니다. 저는 오빠를 한번 흘겨보고는 어설픈 젓가락질로 오돌뼈 하나를 집어들었죠.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입안에서 불이 난 것처럼 뜨겁고 매운맛이 폭발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코는 시큰거리고 혀는 얼얼했죠. 물, 오빠 나 빨리 물 좀 줘.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물을 찾았어요. 하지만 오빠는 물 마셔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차라리 주먹밥을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급히 주먹밥을 한 입 가득 물었죠. 그러자 마법처럼 매운맛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고소하고 짭짤한 맛이 채웠어요.
매운맛과 고소한 맛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었고 저는 정신없이 오돌뼈와 주먹밥을 번갈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매워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땀은 비 오듯 흘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오빠, 오돌뼈 이거 완전 대박이야. 내가 살면서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이 조합이면 난 100끼, 아니 1000끼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야말로 미슐랭 3스타 깜이야. 저는 입 주변이 온통 빨갛게 변하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로 마치 제가 백종원이라도 된 양 열변을 토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줄리아? 뭐야? 네가 왜 여기에 있어?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제 전 남자친구 로버트가 서 있었죠. 로버트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며칠 전 한국 때문에 크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그랬던 제가 한국 포차에서 오돌뼈를 흡입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이 상황이 너무 웃기고 말이 안 되더군요. 한참을 멋쩍게 뒷목만 긁적이며 우물쭈물하던 저는 결국 웃기지도 않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나 지금 한식 공부 중이야. 이 오돌뼈를 영국 요리에 어떻게 접목시켜볼까 연구 중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식을 먹고 싶어서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와본 거지. 제 엉터리 변명에 로버트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얼굴에 그 양념 자국은 뭔데? 그것도 연구 중인 거야? 저는 그제야 제 얼굴 상태를 깨닫고 얼른 냅킨으로 닦아내려 애쓰며 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한식이 워낙 건강에 좋잖아. 이건 그러니까 피부에 좋은 고춧가루 양념 마스크팩이야.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빠는 푸훗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오빠를 째려보며 발로 살짝 밟았죠. 로버트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묘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고요. 알겠어. 그럼 고춧가루 양념 마스크팩 연구 열심히 해. 난 이만 가볼게. 그 말을 끝으로 로버트는 돌아섰고 저는 곧바로 탁자에 머리를 쿵 하고 박아버렸어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당장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창피한 것은 창피한 것이고 제 입은 여전히 맛있는 오돌뼈와 소주를 원했어요. 결국 저는 술잔을 다시 집어들었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도 추가로 시켰답니다. 한 잔, 또 한 잔, 신나게 소주를 마시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음식도 이렇게 맛있고 예능 프로그램도 재미있게 잘 만들고 우리 사촌 오빠는 한국 덕분에 떼돈도 벌고 있는데 대체 난 왜 그렇게 한국을 싫어했던 거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는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한국을 미워했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사실 로버트는 바람을 피울 남자도 아니었고 한국 문화는 충분히 빠져들 만한 매력이 넘치는 것이었는데 과거에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너무 어리석게 군 것 같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며 소주 한 잔을 더 들이키고 나니 과거의 기억들이 마치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로버트가 케이팝 노래를 부를 때 난 무슨 그런 알아듣지도 못할 노래를 부르냐며 귀찮아 했었지. 또 로버트가 한국 드라마를 보자고 했을 때 난 멀쩡한 영국 드라마를 두고 무슨 그런 후진국 드라마를 봐 라고 하며 그의 취향을 무시했었지. 분명 그 드라마들도 흑백 요리사처럼 엄청 재밌었을 텐데 난 진짜 바보였어. 그날 밤 저는 이런 후회 속에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어 진심을 다해 사과했어요. 로버트, 정말 미안해. 내가 어리석게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했던 것 같아. 넌 그냥 한국이 만들어낸 훌륭한 문화를 나랑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무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 괜찮다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제 말에 로버트는 안 그래도 어제 한국 포차에서 저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대체 그동안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묻더군요. 저는 사촌 오빠의 이야기와 흑백 요리사에 중독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동안 제가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어요. 난 그동안 영국만이 최고이고 그 어떤 것도 영국 문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고 살아온 것 같아. 사실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 불과하고 영국에 비교하면 한참 수준 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영국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없어서 못 먹고 한국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너무 매력적인 나라더라. 이제야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게 된 게 아쉬울 정도야. 로버트는 제 말을 듣고는 사실 자신도 한국에 가기 전까지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했다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처음에 출장을 갈 때만 해도 난 한국에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 그런데 막상 한국에 가보니까 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더라. 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런던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라고 생각했었거든. 그런데 진짜는 서울이더라고. 거기는 꼭 미래도시 같았어.
호텔룸에는 AI 비서가 설치되어 있어서 콜택시 예약부터 쇼핑, 스케줄 관리까지 너무 편하게 할 수 있고 어딜 가나 5G 네트워크가 깔려 있어서 일 처리도 아주 빠르고 쉽게 할 수 있었어. 매일 매순간 한국이 최첨단 기술의 선두주자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지. 그러면서 로버트는 한국은 반도체, IT, 철강, AI, 바이오테크, 첨단 모빌리티까지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 5년 안에 세계 5대 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로버트는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잠깐이지만 한국에서 지냈던 날들을 잊을 수가 없었고 언젠가 저와 결혼하면 한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마음에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던 것이라고 했죠. 저는 로버트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괜한 의심을 하며 그를 닥달했다는 생각에 부끄러워져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 로버트는 괜찮다며 이제부터는 함께 한국의 훌륭한 문화를 배워가자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답니다. 우선 저희는 매주 월요일 저녁을 한식의 밤으로 정했고 이날은 무조건 한국 요리를 먹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한국어 학원에도 등록했답니다. 언젠가 자막 없이 한국 예능 프로그램과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재미있게 한국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학원에 등록하고 나오는데 제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제 식당에서 한식과 영국 음식을 섞은 퓨전 요리를 팔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죠. 로버트는 제 생각을 듣더니 열광적으로 동의했고 저는 바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착수했답니다. 며칠 동안 실험을 거듭한 끝에 저는 불고기 베이글과 삼겹살 스테이크 레시피를 완성했어요. 불고기의 달콤한 맛과 베이글의 쫄깃한 식감이 환상의 조화를 이뤘고 삼겹살 스테이크는 영국식 소스와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소주였죠. 한국 포차에 다녀온 이후 저는 소주에 완전 푹 빠져버렸고 다른 영국인들에게도 소주를 꼭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때마침 손님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기대와 설렘을 가득 품은 채 새 메뉴를 손님들에게 선보였죠. 오늘의 스페셜 요리는 불고기 베이글과 삼겹살 스테이크예요. 여기에 한국의 전통주인 소주를 곁들이면 천상의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랍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제 말에 한 손님이 소주가 뭐냐고 물었고 저는 한번 맛보시라며 기다렸다는 듯이 소주를 가져다 드렸어요. 손님은 처음 보는 술에 조금 망설이는 것 같더니 이내 용기 내어 한 잔을 비웠죠. 그리고 그 반응은 아주 폭발적이었답니다. 이 술 뭐예요? 처음엔 좀 강한 것 같더니 이상하게 자꾸 당기는데요. 저는 손님의 반응에 미소 지으며 이번에는 삼겹살 스테이크를 추천드렸어요. 삼겹살은 특히 소주와 궁합이 좋다면서 말이죠. 그러자 손님은 고개를 힘껏 끄덕이더니 삼겹살 한 조각과 소주를 한 모금 털어 넣었죠. 그 순간 손님의 눈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지더군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삼겹살과 소주를 번갈아 먹기 시작했죠. 와, 이거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조합을 왜 영국인들은 몰랐을까요? 손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하며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여기 식당으로 나오라고 여기에 아주 끝내주는 한식 메뉴가 있다고 했어요. 다른 손님들 역시 한국인들은 천재인 것 같다고 대체 어떻게 이런 맛있는 조합을 생각해낸 거냐며 감탄에 감탄을 거듭했죠. 주문은 끊임없이 이어졌고 주방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제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를 않았답니다.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 음식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이날 저는 레스토랑을 오픈한 뒤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고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을 안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흑백 요리사, 새로운 에피소드였죠. 요즘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은 흑백 요리사를 보는 거랍니다. 로버트와 소파에 함께 앉아서 흑백 요리사를 보고 있으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세상 사는 맛이구나 싶어요. 제게 이런 즐거움을 알게 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한국 덕분에 제 삶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어요. 예전에 영국밖에 모르던 바보였고 그만큼 좁은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설렘을 느껴요.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한국 문화를 발견하게 될까, 어떤 맛있는 한식을 만들어 볼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죠. 앞으로 살면서 제 인생에 어떤 일들이 닥칠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 문화와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한국에 감사드리며 이만 저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흑백 요리사, 저도 요즘 즐겨보고 있어요. 정말 손꼽히는 유명 셰프들과 무명 셰프들과의 정면 대결, 그리고 심사위원인 백종원 선생님과 국내 유일 3스타 안성재 셰프까지.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이 흑백 요리사가 인기몰이라고 하던데 즐거운 에피소드였네요. 좋은 한식 많이 만들어서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더 즐겁고 유쾌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